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글그림.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좇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니까. 2장.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려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가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3장.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뿌띠 또라이에게 관대할 것.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으며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이렇게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가십에 불려 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들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속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살며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에겐 평화를. 우리 주변에는 또라이가 없네? 너 있잖아. 또라이의 질량은 보존되고 나도 누군가의 또라이였다. 어설픈 악당부터 뿌띠 또라이까지 세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훅하고 나를 위협해오는 인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쩔쩔맨다. 왜 우리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줘도 모자란 사람들의 가슴만 그렇게 후벼파고 정작 단호해야 할 사람에겐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정확한 표현으로 나를 지키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날 세우지 않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순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복잡한 관계 속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김수현.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미술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문과와 디자인 중간쯤에 있다가 지금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글을 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편했다. 사장. 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돈 버는 건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다. 종종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을 때가 있다. 갑질하는 고객, 무책임한 상사, 양심 없는 오너.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돈 버는 게 원래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내뱉으려다 문득 정말 그런가 싶은 의문이 생겼다.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다 치지만 왜 더럽고 치사하기까지 한 걸까? 이 체념 섞인 위로는 가해자가 정한 사회의 정이 아니었을까? 나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돈 버는 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일이니 돈을 벌기 위해선 응당 무례와 괴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갑질은 늘 그렇게도 당당했다. 유명세에는 얼굴 없는 이들의 비난과 악플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급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정도 모욕에 징징거리면 안 된다는 논리가 따라붙으며 왜곡된 평등주의는 불필요한 고통과 모멸을 남겼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쓰레기가 쌓인 골목길처럼 모욕이 있는 곳에서 모욕은 더 쉬워졌다. 그리고 이 모욕 대잔치의 결과 내가 모욕에 동의한 만큼 모욕을 주고받으며 살게 된다. 그런데 꼭 더럽고 치사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모욕과 불평 속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 우리는 모욕의 재생산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거라고 체념하며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모욕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더럽고 치사했다고 되돌려주지는 말자. 적어도 그 모욕에 익숙해지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더럽고 치사하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 윌리엄 해즐릿은 이렇게 얘기했다. 모욕당하는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요구하는 만큼만 존중하게 된다. 선 넘지 마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5장.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그걸 꼭 말로 해야 압니다. 회사 후배였던 그녀에겐 오랜 친구가 있었다. 평소에는 좋은 친구였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칭찬하면 얘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정색하며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곤 했다. 그녀는 마음이 상해도 무조건 반사라도 하듯 어색하게 웃어넘겼고 친구의 무례는 반복됐다고 했다. 왜 가만히 참고만 있냐고 묻겠지만 사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문화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동양 문화에서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건 교육과 진리탐구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서양의 진리탐구 롤모델이 소크라테스라면 동양의 롤모델은 부처가 아닐까. 서양이 광장에 모여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왔다면 동양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왔고 말이 없는 사람을 점잖고 신중하다고 평가하곤 했다. 또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는 감정을 안으로 사귀고 억누르는 것을 성숙한 행동으로 여겼다.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웃을 때조차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예의라 배울 만큼 감정 표현의 절제를 요구했다. 마치 100가지의 감정을 한 가지 표정으로 표현해내는 로봇 연기의 달인이 되어야 했다곤 할까. 그러다 보니 진의를 숨긴 의례적인 표현도 많고 목소리의 톤, 전후 맥락,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 두리뭉실한 신호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발달하게 됐다. 과거에는 한 말을 이루는 사람이 몇백 명 수준이었고 동일한 문화와 가치관, 예의범절을 공유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반대로 말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나 개인의 상식이 천차만별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에 타인에게는 상식이 나에게는 무례일 때도 있고 나에게는 선의가 타인에게는 오지랖일 때도 있다. 이심전심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동상이몽인 거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의식 속에 쌓인 감정은 느닷없이 분노로 표출되곤 하는데 관계 끊기, 고의적인 실수, 은연중에 탓하기 등 수동적인 공격 형태를 띠기도 하고 때론 애꿎은 이를 향한 묻지마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인내심으로 화를 사기려 하지만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결국 자신의 몸으로 향하기에 구토와 같이 거절을 상징하는 신체적인 병증이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의 은폐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가해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 둘 모두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불편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의 창고에 계속 감정을 쌓아만 두면 더는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한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일으킨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건 그저 갈등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분노로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참다가 병이 나는 것 모두 건강한 자기 표현을 배우지 못한 비극인 것이다. 그렇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묻고 싶겠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할 때가 있다.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삶에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 네가 표현을 안 하니까.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6장.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화해의 기술.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연인이 된 진주와 범수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다툼이 생겼다. 범수가 전 연애의 기억을 끌어와서 과민 반응을 한 게 문제였다. 현실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 그런데 앞서갔던 진주는 걸음을 멈추고는 범수에게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범수는 당황한 듯 묻는다. 이렇게 멀어지다가 오늘은 헤어지고 밤새 후회하고 내일 또 사과하고 뭐 그런 흐름 아니었어요? 그때 진주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오라. 어리둥절한 범수는 진주에게 달려가며 둘은 어느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초고속 화해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싸움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때론 숨겨둔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싸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잘잘못을 논하며 불필요한 상처를 낼 때는, 뻔하고 식상한 전개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때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싹둑 잘라버리는 게 답일 수 있다. 어차피 화해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면, 뭐가 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의 회피나 감정의 일방적 억압이 아닌 덜 상처 주기 위한 화해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사소한 논쟁보다 상대가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자. 그대, 나에게 오라. 왜냐하면 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건 관계가 병들었다는 증거니까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럼 둘 다 맞는 걸로 할까? 좋아. 누구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만만하지 않은 평화주의자가 되는 게 김수현 작가가 4년 만에 이 책을 쓰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